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372페이지의 이제 공급 시기하고 공급 장소인데, 이 공급 시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이제 이거 한번 보시고, 이 공급 시기라는 것은 이제 언제 공급한 걸로 보냐에 따라서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세금계산서 보시면 이 작성 연월이라는 걸 써셔야 돼요. 그래서 그날 이날 발급되는 요 시기랑 일치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이 공급 시기는 두 가지로 해서 이제 앞에서 배운 재화의 공급 시기하고 우리 용역의 공급 시기가 좀 달라요. 다른데 그 중에서 겹치는 애들이 몇 개 있어요. 중요한 게. 그래서 그걸 같이 설명할 테니까 보시고, 얘네들은 공급 시기는 뭐다? 세금 계산서 이제 발급 시기다. 이제 발급 시기니까 요 발급하고 이제 같은 날 공급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재화의 공급 시기인데, 재화의 공급 시기는 원칙은 인도일이에요. 원칙은 인도일. 그래서 인도일로 해서 이 인도일이라는 건 이제 물건이 나간 날인데, 그걸 표현을 이제 어떻게 했나 보세요. 첫 번째, 재화의 372페이지 표 보시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대요. 우리 제품을 상품이나 이제 구입하던 이제 제품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만든 거고, 상품은 구입해서 파는 건데, 그런 물건을 우리가 팔았어요. 팔았으면 물건이 나가는 거죠. 공장에서 나가던 아니면 이제 우리 판매점에서 나가던 이렇게 인도한 날, 인도되는 날, 공급한 날로 보는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는 이건 보통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고정된 장소에서 판매하는 거. 그럼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이제 판매가 될 건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용 가능하게 된 때, 근데 그걸 이용할 수 있으면 그거를 판매한 걸로 공급한 날로 보겠다. 그 위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급가액이 확정이 되면 공급이 확정되는 거예요. 공급이 확정이 되면 이제 공급한 걸로 보겠다 해서 셋 다 이날로 붙는 거예요. 이날로. 그래서 이날로 같이 보시면 되고, 그 예외적인 이제 거래 형태별 중에서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인데, 걔네들은 이날이죠, 이날. 그래서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 그날이고, 이제 할부 판매. 그럼 할부 판매라는 거는 두 가지 판매가 있어요. 단기랑 장기. 그건 중요하니까, 일단,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할부 판매는 단기 할부를 얘기하는 거 써놓으세요. 가로쳐서 단기 할부. 이제 그 다음에 할 게 중요한 게 네 가지인데,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장기 할부 판매. 요거랑, 그 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 요게 하나 있고, 세 번째,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판매. 마지막으로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딱 자를 수 없는 이제 계속적 공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계속적 공급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 요렇게 요 네 가지는 공급 시기가 뭐라고 썼냐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거는 이제 언제 공급한 걸로 보냐면, 얘네들은 그냥 실제 받은 금액은 아니고, 받을 때가 아니고 약정한 날이에요. 약정일. 약정일. 금액은 그 중에 약정액. 그래서 얘네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할 텐데, 이거는 지금 재화하고 용역하고 동일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보시고, 예를 들어서 계속적 공급이라는 거는 이제 재화 입장에서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전기가 계속 들어가요. 전기가. 그거는 재화니까 이제 그거를 딱 자르는 시점인데, 예를 들어 전기랑 가스. 가스는 이제 계속적 공급으로 들어가는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것들이고, 용역 같은 경우는 무슨 용역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사후 서비스나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만, 보통 이제 뭐가 들어갈 거냐면, 이제 부동산 임대가 일로 들어가요. 부동산 임대를 해주면 임대업이 계속적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도 이렇게 약정된 금액으로 약정일 날, 그러니까 월 얼마 받기로 했다. 그러면 월로 잘리는 거고, 공급시기가 잘리는 거고, 계산서는 월마다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얼마를 받겠다는 것도 약정된 금액으로 가는 거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일단 먼저 이 둘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배울 거니까 이 둘을 이제 비교해서 하는 게 가장 이제 어려운,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일단 그거부터 볼게요. 이건 이제 그림으로 여러분들 표현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 책이 오른쪽 페이지에 여러분들 373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일단 인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용역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완성한 날, 제공한 날, 이날로 이제 공급한 걸로 보는데 인도하고 완성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뭘 할 거냐면 할부 판매를 하겠대요. 할부 판매. 이렇게 할부가 들어와요. 할부가 들어올 건데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100씩 받기로 돼 있대요. 그래서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이 이날이죠. 이날 들어온 날까지가 1년 이상이면 1년 이상이면 이걸 장기로 보겠대요. 만약에 이게 1년이 안 됐다. 그럼 단기 할부라 단기 할부는 일로 들어가 일로 들어간다. 그래서 장기 할부는 이제 어떻게 바뀌냐? 대가의 각부금을 받기로 한 때니까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친 것들 있죠? 요 날이 공급 시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 날. 이게 만약에 1년이 안 됐으면 요게 들어온 날 1년이 안 돼. 9개월 만에 이게 3개월마다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3개월마다 주기로 했으면 9개월에 회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300을 이날 다 인식하셔야 돼, 이날. 그래서 공급을 이날 다 해서 300을 이날 계산서를 다 발행하셔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6개월마다 줘서 이게 1년 6개월에 이제 마지막에 들어온 날이 되면 장기 할부가 돼서 그때는 6개월 시점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공급한 걸로 보겠다. 둘은 달라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럼 얘네의 특징은 이제 3회를 받아야 되냐 그건 아니고 2회 이상만 나눠받으면 돼요. 2회 이상만 나눠받으면 되고 그거를 이제 1년 이상 이제 마지막 들어온 날이 1년 이상이 되면 장기 할부로 보겠다. 그 대신 이제 물건을 공급한 다음에 돈이 들어온 케이스고 이제 중간 지급 조건 판매 이것도 한번 볼게요. 걔네들은 완성하고 인도되기 전에 뭐부터 할 거냐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계약금 100, 중도금 100, 잔금 100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또 계약일로부터 계약금 받은 날로부터 이제 이거는 잔금일까지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완성일까지, 인도일까지 이때까지 6개월 이상이라고 써 있어요. 유형에 써 있고 이제 이걸 3회 이상 받았어야 돼요. 얘네들은 꼭 3회예요. 3회 이상. 요거를 나눠 받으면 얘네들 이제 공급 시기는 이날이 아니고 이날로 가는 거야. 이날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게 6개월이 안 되면 당연히 300을 이날 받아도 돼요. 이날 한 번에 인식하셔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 지급 조건 판매랑 장기 할부 판매는 이런 내용이니까 잘 보시고 금액적으로는 지금 미리 끊는 게 더 불리해요. 그래서 뒤쪽으로 가는 게 유리한데 그래도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만약에 이렇게 일어났고 6개월 이상이 됐는데 이날 계약 계산서를 안 끊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계산서 미발급으로 나중에 가산세를 물어요. 그래서 이 중간 지급 조건 판매가 됐을 때는 꼭 계산서를 끊고 가셔야 된다. 끊고 가셔야 되고 이제 완성일 날은 이제 끊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끊고 장기 할부는 마찬가지로 이때 다 끊어도 되는데 되긴 해요. 되긴 하는데 이날 끊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끊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인데 이건 나중에 진행률 배웠을 때 이제 보시면 되고 뭐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진행률을 모르시면 넘어가셔도 돼요. 이 진행률이 우리 진행률이 이번 연도까지 계산된 진행률이 이제 40%다. 그러면 진행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그걸로 이제 얼마라고 나오긴 나오는데 40%가 진행했고 약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계약 시 네가 계약을 하면 내가 10% 이제 계산서 팔아요. 그래서 10% 발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진행률이 50%가 되면 그 다음에 40%를 지급하고 근데 진행률 누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뭐 계약 시 이게 이제 처음 계약할 때고 그다음에 진행률이 이만큼 넘어가고 진행률이 70% 넘어가면 그때 30% 나머지 지급하고 진행률이 100%가 다 되면 이렇게 남은 게 얼마냐면 20%죠. 20%를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럼 내가 진행률이 40%일 때 있고 예를 들어서 60%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그러면 내가 진행률이 40%가 들어왔다. 그럼 여기에 속한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아예 오지도 못했죠? 오지도 못했으니까 계약 시 요 기준이라 나한테는 10%만 인식하시면 된다는 거죠. 10%에 대한 세금세 발행하시면 되고 내가 이번 연도 진행률이 60%가 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약 시는 전년도에 계약했다고 할게요. 이번 연도에 요걸 넘긴 거죠? 그 대신 이건 아직도 안 왔죠? 그러니까 40%만큼 따로 이제 우리가 계산서를 발행하라는 거죠. 이렇게 완성도에 따라서 지급 조건부가 들어간 것은 조건에 맞춰서 이제 계산서를 발행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공부를 좀 회계도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건 뭐 진행률은 그렇게 이렇게 된다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인데 얘네들도 부동산 임대나 전기가스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약정된 날짜에 예를 들어 전기 같은 경우는 월 말에 이제
우리 그 사용된 금액만큼 우리가 약정일이죠. 월말마다 사용된 금액만큼. 이건 이제 금액인데, 금액은 따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계산해서 우리가 계산서를 발행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이게 지금 372페이지 두 번째 칸에 있는 부분이고, 세 번째 이제 뭐라고 되냐면 반환 조건부, 동의 조건부, 그 다음에 기타 조건부인데, 그건 뭐예요? 조건이 성취되면 발행한다고 해서 확정이 된다. 성취되거나 기간이 경과해서 판매가 확정됐네. 이런 표현 써서 이제 그때 확정이 되면 우리가 이제 공급한 걸로 보겠다. 그 다음에 공급의제. 그거 뭐야? 아까 배운 거. 면세 전용,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제약처럼 이런 공급의제가 들어가면 당연히 그 날이에요. 그날. 그러니까 면세 전용한 날, 개인적 공급일, 사업상 증여일, 폐업일은 밑에 따로 이제 폐업일로 들어갈 거예요. 폐업일, 폐업한 날은 폐업일로 들어갈 거고, 직매장 반출 같은 경우는 직매장에서 반출한 날, 뭐 이렇게 표현이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상품권 등, 여러분 상품권은 이제 회계에서는 상품권을 판매했다고 해서 이제 그 매출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품권을 판매한 다음에 상품권이 회사와 물건이 교환될 때가 이제 교환될 때로 해서 실제 재화가 인도된 날로 우리가 공급한 걸로 보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여러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주요 제재를 붙여서 이제 가공을 하면 재화의 공급을 보고, 주요 제재 없이 단순 가공하면 용해 공급이라고 했으니까 그 용해 공급은 완성일이 되겠지만 주요 제재를 붙여서 가공하는 것들은 재화로 봐서 얘네들은 인도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공된 재화가 인도된 때로 보는 거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무인 판매기는 자판기인데, 그때 자판기는 현금을 뽑을 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걔네들이 자판기에서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을 뽑을 때마다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현금을 인출할 때 이제 우리가 공급한 걸로 보고 하겠다. 그 다음에 보세구역 내에서 외로 나갈 때 그 수입하는 거 있죠? 그걸 이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아까 A에서 B로 보세구에서 들어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보세구역에서 이제 들어온다고 해서 수입신고 수리일로 표현해요. 수입신고 수리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수출. 이 수출은 여러분들 영세율 할 때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일반적인 수출은 하나만 일단 보세요. 선적일. 그래서 배 실으면 수출한 걸로 보겠다. 근데 수출의 종류가 다양해서 이제 혹시 이제 다른 수출에 대해서는 뭐 공급과의 확정일과 실제로 수출 재화가 인도된 때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고, 기타도 이제 인도 가능한 때니까 보시면서 이제 하시면 되고, 밑에 여러분들 제가 특수한 거래 중에서 위탁 매매하고 리스 거래 이 두 개만 하시면 돼요. 특수한 거래는 위탁 매매하고 리스 거래만 보시면 되니까 그거 한번 제가 이때는 이제 공급 시기하고 세금에서 발급을 같이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일단 특수한 거래라는 거는 일반적인 재화의 이동이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위탁 판매라고 해서 이제 이건 한번 보시면, 위탁자라는 물건을 만든 자예요. 물건을 가진 자가 물건을 판매를 자기가 할 수 없어서 수탁자한테 물건을 이제 공급을 이제 해요. 이제 공급을 할 건데, 이 공급은 원칙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물건을 이제 수탁자한테 문제를 보내는 거고, 실제 공급은 삼자한테 판매를 요때 할 거예요. 요때. 그래서 실제 이제 공급을 언제로 올 거냐? 공급을 이날로 보겠대요. 그래서 공급 시점은 수탁자가 판매한 요 시점을 공급일로 보겠다. 그게 이제 위탁 판매의 특징이고, 위탁 매입도 마찬가지예요.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물건을 사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3자한테 이제 물건을 사게 되면 수탁자가 제3자한테 물건을 매입한 날 위탁자가 매입한 걸로 보고, 지금도 수탁자가 판매하면 위탁자가 공급한 걸로 보는 이런 케이스다. 매입하고 같은 케이스예요. 그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건데, 이게 세금계산서가 좀 특이한 세금계산서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는 이때 세금계산서가 나갈 건데, 이때 공급자가 누구냐면, 공급자는 얘가 아니에요. 얘가 아니고 위탁자가 되는 거야. 위탁자가 되는 거고, 3자는 공급 받는 자로 해서 받는 자는 이제 3자가 들어가요. 3자가 들어가서 넌 누구냐? 수탁자가 부기로 이제 따로 기록이 되는 건데, 이 수탁자를 이제 부기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위수탁 세금계산서. 일반적인 세금계산서랑 좀 달라요. 이거는 위수탁 세금계산서라 이제 공급자가 실제 발행한 건 아니고 수탁자가 발행을 하는데, 그게 자기를 이제 수탁자로 놓고 위탁자와 공급자, 그 제3자를 공급자와 받는 자로 이제 해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외적으로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익명거래라고 해서 수탁자가 위탁자가 누군지 모르겠대요. 알 수 없다.
그래서 불분명하다. 그러면 얘네를 이렇게 얘네 거래로 이제 할 수는 없으니까, 얘를 공급자로 할 수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때는 각각으로 본대요. 그래서 익명일 때, 익명 거래일 때는 이제 아니면 이제 모른다고 할 때 불분명일 때는 지금 빨간색으로 한 것처럼 각각 공급으로 보겠다. 그래서 공급 각각 공급으로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위탁자가 수탁자로 공급하고 수탁자가 제3자로 공급한 걸로 보겠다는 게 거기 동그라미 2번 얘기죠. 위탁자 또는 본인은 대리인하고 관계해서 얘가 대리인이고 본인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수탁자와 위탁자,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서 각각 공급한 걸로 봐라.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을 뒀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두 가지 다 했어요. 공급 시점하고 세금서 발행을 같이 했으니까 세금계산서 파트에서 한 번 더 이게 나올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리스 거래라고 해서 리스 거래라고 해서 또 잠깐 볼까요? 리스 사업자가 있어요. 리스 업자인데 여기 사업자가 있는데 해당 리스 사업자가 공급자한테 공급자는 이제 솔직히 자기가 만들어서 이제 이용자한테 이제 리스를 할 수도 있고 이용자한테 이렇게 리스를 할 수 있겠지만 보통 리스 사업자라는 사람은 보통 공급자한테 공급 계약을 통해서 이제 기계 장치를 받아다가 이렇게 리스해 주는 케이스예요. 그럼 리스 사업자가 이제 이렇게 받아다가 리스를 하게 되면 실제 공급은 이날로 한 거지만 이날로 리스를 한 거지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리스 사업자는 대부분 이제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가 돼요. 금융업자는 면세 사업자인데 리스 사업자의 특징은 면세예요. 그럼 면세이기 때문에 리스를 하더라도 여기서 세금계산서 주고 싶어도 세금계산서를 줄 수가 없으니까 이용자 입장에서 그걸 받았을 때 그 사업자는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지를 못한다. 리스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공급자로부터 특례를 준 거죠. 이렇게 계약을 해서 보내더라도 실제 이용자는 얘로부터 직접 받으래요. 직접 받고 공급 시기는 이날로 공급한 걸로 보래요. 직접 받았을 때 이거를 공급한 시기로 보고 그때 공급자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같이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과세사업자니까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지는 거죠. 발행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공급자가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온 공급자다. 그럼 뭐예요 이게? 그땐 세관장이 대신 해줘야 돼요. 세관장이. 그러니까 보통 공급자가 국내에서 만든 것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외국에서 수입해서 리스가 되는 케이스, 그 공급하는 케이스들은 누가? 세관장이 공급한 걸로 보고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리스 거래 같은 경우는 일단 뭐라고 썼냐면 과세사업자가 등록된 시설 대여업자로부터 리스 자산을 임차하고, 그러니까 시설 대여업자죠. 그 다음에 과세사업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럴 때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았을 때는 요 과세사업자가 이제 그 직접 인도해서 수입한 걸로 보고 공급 시기를 여기서 판정하고 세금계산서도 얘가 직접 발행한 걸로 보겠다. 세금계산서 얘기는 안 나온 거는 이제 뒤에서 나올 거니까 이제 지금 미리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재화 이 공급 중에서 위탁 판매랑 이제 리스 거래까지 같이 한번 봤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수출은 따로 이제 영세율 할 때 공급 시기를 다시 할 테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같이 해서 지금 한 걸 잘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374페이지 보면 그림도 있으니까 같이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중에서 그 두 번째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영세율 할 때 배울 텐데 그때도 이제 재화가 인도될 때 공급한 걸로 보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나머지는 솔직히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는 제가 얘기한 거 위주로만 먼저 보시고 이 용역으로 넘어갈게요. 용역으로 넘어갈 건데 그 용역은 이미 다 배웠어요. 용역은 한번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용역의 공급 시기다. 그거는 이제 원칙이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영무가 제공, 그 다음에 시설물과 재화 아니면 권리가 사용될 때, 이게 용역은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영무가 제공되고 일을 해주거나 아니면 재화 시설물을 사용하게 했을 때, 보통 부동산을 임대했을 때, 권리를 임대했을 때 걔네가 판매하면 재화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임대해 줬을 때고, 통상적인 공급은 이제 영무 제공 완료. 그래서 이제 제공, 영무로 해주는 거, 이제 회계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끝나면 그때 공급 시기로 보겠다고 나와 있고, 동그라미 2번에 얘가 나오죠. 장기 할부,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조건부 다 같아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 용어 잘 보세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게 공급 시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임대나 아니면 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매달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여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요거 부동산 임대랑 유지보수가 여기로 계속 공급으로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중요한 거는 4, 5, 6번이죠. 4, 5, 6번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이 4, 5, 6번이 부동산 관련된 거예요. 부동산. 그 중에서 하나는 일반적인 용역인데, 그 부동산과 일반적인 용역만 간단히 보면, 부동산은 제가 따로 정리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 마지막에 6번에 법소정의 용역. 법소정 용역이라고 해서, 이거는 대표적인 밑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스포츠센터에서 연회비 받는 거. 그 다음에 뭐 상표권을 이제 수년간 사용하게 해서 받는 이제 금액인데 일시불로 받는 거. 그것처럼 이런 특정한 용역에 대해서 이 법에서 정해놓은 용역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일시에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에서 여러분들 그 사업자가 우리 그 손님들한테 이제 1년치를 이제 연회비로 받고 이제 1년 동안 이제 다니는 거죠. 매달 갈 때마다 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월 1일 날 너무 쉽나요? 4월 1일 날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1년짜리 계약을 한 거예요. 내년 3월 30일까지 1년 동안 이제 우리가 100에 대한 이제 100만 원에 대한 연회비를 냈어요. 그 이용료를 낸 다음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그 했죠. 100을 받았어, 회사가.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헬스클럽 하는 사업자야. 100을 받았으면 이 사람의 헬스클럽 사업자의 이제 공급 시기는 이거 공급한 걸로 이때 다 공급한 걸로 해서 4월 2일 시점에 부가세를 다 과세할 거냐. 당연히 용역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10만 원을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받는 건데 이 사람의 공급 시기는 이런 거예요. 개인 사업자니까 개인 사업자의 과세 기간은 6월 말, 12월 말, 6월 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때부터 6월 말까지 사업 기간이고 그 다음에 12월 말까지 사업 기간이니까 지금 요거를 이 전체 기간을 요 기간으로 안 분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는 예정신고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일이라는 건 법인을 얘기죠. 법인 예정도 있고 과세기간이 있으니까, 확정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일반 사업자들은 과세기간 종료일이에요. 그래서 요때 한 번 계산하라는 거죠. 공급 시기는 요 날이라는 거죠. 그러면 100을 한번 볼게요. 100을 네가 12개월 동안 나눠서 예를 들어서 그 전체를 받았으니까 12개월 중에 지금 4, 5, 6, 3개월치 받은 거죠. 그래서 3개월치 받은 거니까 이렇게 4분의 1만큼 받았으니까 얘는 225만 원이 언제 거냐면 1기 거. 그래서 요걸 계산하라는 거예요. 금액은 이거고 공급 시기는 요 날과 요 날이라는 소리죠. 법인이면 중간에 한 번씩 더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요걸 계산할 때 뭐라고 써있냐면 월할 계산을 한다고 써있어요. 월할 계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선세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선세금 미리 이제 받은 금액 보통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미리 받은 금액 선세금은 월할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고 주의할 거는 초월을 산입하셔야 돼. 초월 산입. 이건 뭐냐면 월할로 12분의 3 하는 거는 이제 뭔지 알겠죠? 3개월이니까 이 달은 몇 개월이에요? 12분의 6이 들어가겠죠. 여기는 6이 들어가고 5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초월 산입은 첫 달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4월 2일 날 딱 안 오고 이 사람이 4월 10일 날 온 거예요. 4월 10일 날 왔어도 4월 달은 한 달로 넣어야 돼요. 4월 달은 넣고. 그 대신 마지막 날 4월 12일 날 끝나니까 그 달은 안 넣겠죠. 보통 그 달은. 그래서 초월을 넣고 말월을 안 넣는 케이스다. 그래서 계산할 때는 초월이 들어가는 이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법소적인 용역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또 뭐가 되냐면 선불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법소정의 용역에 대해서 거기 선불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선불이 아니고 후불로 받는 경우 요거는 이제 원칙으로 가는 거예요. 원칙으로 가는 건데 원칙은 영무가 완료됐을 때 위로 가는 거지만 하여튼 보통 선불만 되고 부동산은 후불이 또 돼요. 그래서 부동산은 따로 될 거니까 이렇게 보신 다음에 제가 부동산은 따로 정리하고 이제 그 특례랑 같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임대 용역 일단 부동산 임대 용역이 그 두 개로 5번, 6번, 5번, 4, 5번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미리 한번 나중에 이제 금액 나오겠지만 얘네들 임대료가 있어요. 부동산의 임대료. 그 다음에 여기 처음 배우겠지만 간주 임대료라는 게 있어요. 간주 임대료. 그래서 간주 임대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관리비 이렇게. 그러면 특징은 뭐냐? 임대료는 두 가지예요. 월세로 받는 게 있고, 이제 선세금으로 해서 금방처럼 미리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나눈다. 월세라는 거는 앞에서 배운 계속적 공급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적 공급이기 때문에 얘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 금액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약정일에
액이 답이 된 거예요. 이 약정일을 이제 우리 표현을 어떻게 썼어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 얘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는 표현 썼고, 얘네 월세를 뭐라고 했어요? 용역의 계속적 공급. 이거예요, 지금. 얘는 그거고, 선세금은 지금 나온 게 거기죠. 지금 동그라미 5번에 나온 게 이거예요. 얘네들은 일단 선불과 후불이 되는 거죠. 아까 그 법소정 용역은 우리가 선불만 되는 건데, 얘는 후불도 가능하고, 얘네는 과세기간 종료일, 예정신고 종료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건 아까처럼 뭐라고 했냐면 이제 월할 계산을 하라는 거죠. 월할 계산을 하고 그때는 이제 초월을 산입을 해라 이런 거예요. 아까 한 것처럼 보세요. 얘네가 월세를 1년치, 2년치 미리 받았대요. 미리 받았으면 부가세 신고할 때 그냥 만약 1년치면 12분의 이번 이제 달부터 해서 이제 과세기간 끝날 때까지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2년치면 24개월 중에 몇 개월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월할 계산할 때 초월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이게 선세금 임대료 계산하고, 임대료는 여러분들 이거는 당연히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돼요.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얘네들은 되는 애들이야.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대신 선세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월할 계산된 금액만큼만 세금서 발행해 주시면 되죠.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월세 같은 경우는 그 달 맞춰서 이제 월 100이면 월 100 그 달마다 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행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간주임대료, 이건 좀 이따 할 거고, 먼저 관리비부터. 관리비도 이제 우리 회사가 임대 용역을 제공한 다음에 이제 청소도 해주고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비 받으면 당연히 과세가 돼서 이제 우리가 넣으셔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에 전기료하고 수도료처럼 공공요금이 있는데, 이게 징수 대행해서 미리 이제 받아서 내주는 거, 이 공공요금은 제외예요. 그래서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징수 대행 요금은 이 제외다. 그럼 공공요금이라는 게 전기료, 수도료처럼 이제 이런 공공요금이지, 청소비는 당연히 들어가요. 청소는 우리 회사에서 해주고 나서 관리 용역이니까. 그래서 들어갈 거고, 얘네도 세금계산서 발급은 하셔야 돼. 발급은 따로 해주는 거다. 발급은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처음 배우는 간주임대료는 이게 보증금인데, 내가 보증금 1억에 월 100 이렇게 들어가면 월 100은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세금서 발행도 해주고 들어가겠지만, 보증이라는 거는 보증금은 당연히 세금에서 발급은 일단 하지 않아요. 하진 않은 케이스고,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보증금의 적수에서, 이건 지금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지금 미리 잠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예금 이자율, 정기예금 이자율에서 365분의 1 요걸 계산해서 요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요거의 10%만큼 부가세는 내셔야 돼. 그래서 요거 사례를 한번 넣어볼 테니까 한번 이제 보세요. 만약에 4월 1일 할게요. 4월 1일 날 법인이야. 우리 회사가 법인이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이에요. 4월 1일부터 1년 동안 이제 4월 31일까지 우리가 이제 임대를 기간을 정해놓고 보증금 1억이에요. 보증금 1억에 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00만 원 받기로 했다. 그럼 월 100만 원이면 월 100을 이제 말일날 받기로 했대요. 그러면 일단 확정신고를 해야죠. 4, 5, 요 확정신고할 때 6월 30일 날 보증금 신고를 이제 얼마 부가세 신고를 할 건지 보세요. 이때 신고할 때 일단 월 100은 이제 곱하기 4, 5, 6, 3개월이니까 300만 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300만 원 세금에서 발행하시면 되고, 이제 보증금 1억은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간주임대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1억에 대해서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보통 이제 나온 대로 쓰시면 되는데 1.8%예요, 보통. 지금 잘못했죠. 그래서 보증금을 이제 1억을 계산한 다음에 먼저 적수부터 계산하세요. 적수 처음 보니까 이 적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일매일 잔액의 합계예요. 매일매일. 그럼 1억이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계속 있죠. 그러면 언제까지? 요날로부터 요날까지 날짜를 계산하라는 소리죠. 날짜를 계산해서 쓰셔야 돼요. 날짜가 지금 보통 4, 5, 6이다. 여러분들 1, 2, 3월 합치면 이제 2월달에 28일밖에 없어서 90일밖에 안 되는데 4, 5, 6은 91일이에요. 그래서 4월은 30일, 6월은 30일이고 5월은 31일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6, 7, 7, 8, 9, 10, 11, 12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들어갈 텐데, 하여튼 뒤에도 이제 92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12월 말일까지는 이렇게 90, 91, 92, 92 이렇게 들어갈 건데, 지금 필요한 건 요 기간이니까 91일이죠. 91일. 이 기간이었으면 당연히 92일이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시험으로 이제 계산해서 내는 건 안 나올 거니까
이렇게 계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얼마냐?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체 1년이 180만 원이죠. 1억에 180만 원인데 1.8%니까 91일이면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이니까 90만 원의 반. 그래서 45만 원, 약 45만 원이에요. 약 정확히 계산하면 좀 다르겠지만 약 45만 원이고 이게 과표예요. 그거에 10만 원, 4만 5천 원이죠 지금. 그래서 보증금을 1억 받았다. 간주임대료는 한 약 4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그 부가세를 법인은 신고하셔야 돼, 내셔야 되는데 그럼 누가 낼 거야 이건? 이거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이제 누가 낼지는 몰라요. 각각 정해서 내야 되는데 이거 이제 규정은 부담한 자, 임차인과 임대인 중에서 부담한 자의 송금이란 소리는 부담한 사람의 비용처를 해주겠대. 이 부가세를. 그래서 원래는 간주임대료 자체는 보증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줄 거라 부채예요. 부채인데 이 부가세만큼은 부담한 자, 임차인과 임대인 중에서 부담한 자의 송금으로 봐서 나중에 돌려주겠다. 아니 송금 비용 처리해주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다른 거랑 연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지금 미리 이제 금액까지 설명을 했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 참고는 상품권은 항상 상품권과 재화가 서로 인도될 때 이제 그때 공급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 상품권의 판매 관련 공급 시기는 상품권에 의해서 재화가 공급될 때 이렇게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들 공급 시기 특례인데, 이거 좀 중요하니까 이것도 이제, 세금에서 발급하면서 제가 같이 보여드릴 건데, 지금 여기서는 굳이, 이건 따로 제가 뒤에서 설명할게요. 간단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원래 이제, 잠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6월 30일인데, 얘가 공급을 8월 달에 한대요. 8월 이제 10일 날 이제 우리 공급하기로 약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일기에 이거 일기잖아요. 일기 6월 20일로 세금에서 발급을 요청한 거야. 세금에서 발급을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반대는 안 돼요. 지금 공급해 놓고 나중에 발급해 준다. 이건 안 돼요. 안 되는데 나중에 공급하기로 해놓고 미리 발급을 요청하면 그 대신 나중에 이걸 공급해야죠. 하는 거는 특례로 인정하겠다. 특례로 인정하겠다고 해서 거기 이제 이건 제가 따로 보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말로만 잠깐 설명했다가 나중에 정리는 따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거 말고 정리 한 번 더 할 거니까 이때 뭐라고 됐냐면 첫 번째 대가를 받으면 1번이에요. 대가를 받으면 인정해요. 돈 받고 나서 세금 발급해 주는 건 인정. 대가를 7일 내만 수령해야 돼요. 그러니까 6월 20일 날 날짜로 발급해주고 7일이면 예를 들어서 27일이다. 27일까지 돈이 들어오면 또 인정받고 대가가 30일 내 들어오는 것도 인정받아요. 그래서 30일 내 들어오는 대가도 인정받을 수가 있다. 그 대신 30일이 되려면 거기 보시면 계약서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서를 써서 뭐 지급 시기하고 청구 시기가 이제 30일 이내 기간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급을 해줬다라고 계약서를 쓰시면 된다.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게 하나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동일 과세 기간 내 과세 기간 내 수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예를 들어서 뭐 잠깐 쓸까요? 그냥 대가 수령 7일 내 30일 내 그 다음에 계약서 이렇게 하면 인정받는데 동일 과세 기간 내 수령은 6월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2, 3월이라고 생각하세요. 2, 3월에 하반기 때 공급할 걸 미리 해달라 했어요. 그렇게 받아놓으면 걔네들은 원래 30일 내에 수령이 됐었어야지 되죠. 그렇지 않고 동일 과세기간은 일기의 끝 6월 30일까지만 돈이 들어오면 그거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로 들어온 거니까 보시고 얘네도 있긴 있어야 돼요. 6월달치는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대가가 없어도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거니까. 아까 우리 공부했던 장기할부. 첫 번째는 장기할부인데 장기 할부 판매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할부를 받을 때 각각 그때 뒤에 계산서 발행 시기라고 했죠. 그래서 세금에서 공급 시기로 봤는데 그거를 어떻게 한다? 그냥 인도일 날 300을 다 발행해줘도 상관이 없어. 300을 발행할 때 이것처럼 대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도 장기 할부는 관행해서 인정을 해주는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부동산처럼 계속적 공급 이것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 이거 계속적 공급은 예죠. 월세를 굳이 매달 100만 원씩 끊어주지 않아도 돼요. 6개월에 한 번씩 끊어줘도 이거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대가가 없이도 계속 공급이 되는 케이스들은 이제 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제가 설명한 거 보시면 1번이 대가를 지급받는 거 동그라미 1번이 선발급 중에서 1번이고 그 밑에
표 밑에 보시면 공급자가 7일 경과 후, 아니 7일 이내로 들어가는 게 거기 어디예요? 거기 1번에 같이 있네요. 이 두 가지가 1번에 같이 있는 거. 7일 경과 후는 그 밑에서 이제 계약금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돼 있고, 동그라미 맨 밑에 있는 2번 중에서 요게 있어요. 동일 과세 기간 내 수령한 경우는 또 인정하겠다. 그 다음에 중간에 표 안에 있는 이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대가가 없어도 되는 장기할부 계속금 공급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폐업한 경우, 이런 폐업은 이런 거예요. 내가 장기할부를 하기로 했는데, 하기로 했는데, 아까처럼 이런 거죠. 인도하고 대가를 이렇게 받기로 해서 계산서를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폐업을 언제 했냐? 이때 폐업했대요. 이때 폐업했대요. 그래서 폐업을 이때 한 거예요. 폐업을 하면 얘네들은 상관없죠. 이미 계산서 발행을 다 했으니까. 근데 폐업일 이후에 들어야는 얘는 어떻게 할 거냐? 폐업일로 다 땡겨와서 계산서 발행하고 끝나라는 거죠. 공급을 한 걸로 보고. 그래서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이제 공급 시기가 있는 것들, 걔네들은 폐업일로 끌고 와. 보통 장기할부에서 나와요, 이게. 장기할부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거 그냥 가볍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오는 공급 장소인데, 공급 장소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급 장소도 나왔을 때 그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니까, 그거는 간단히 여러분들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얘네는 뭘 이제 볼 거냐면, 어디서 공급하냐에 따라서 과세권이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화를 여기서 판매했으면, 국내에서 판매했으면 과세권이 있어서 부가세를 내셔야 돼. 근데 재화를 미국에서 팔았대요. 미국에서 가서 갖고 와서 팔았대요. 그래서 수출한 건 아니고 미국에서 만들어 파는 거야. 우리 국내 사업자가. 그거는 과세하면 안 되지, 여기서. 그래서 그게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 이제 그게 첫 번째 재화. 이동이 필요한 거. 이동이 필요하다는 거는 제품 상품처럼 이제 줘야 되는 거 있죠. 줘야 되는 것들은 첫 번째, 재화가 이동 게시되는 장소가 미국에서 게시됐다. 이동이. 그러면 걔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죠. 국내에서 이제 나가는 것들. 그 대신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거는 영세율이라는 걸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건 따로 보시고,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거 부동산인데, 부동산을 외국에서 판매하면, 외국 부동산을 판매하면 그건 과세 안 하겠죠. 국내 부동산이 이제 우리가 판매가 되거나 이제 그랬을 때 과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부분, 재화의 공급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가 어디냐? 소재하는 장소가 이제 부동산인 경우는 이제 국내냐 국외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 용역을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인데 부동산 임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영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임대가 국내에서 일어나면 과세, 외국에서 일어나면 과세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특허권도 마찬가지로 사용되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과세권이 미치는지 판단하겠다. 근데 용역의 두 번째 거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국내외에 걸쳐서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 용역이며, 사업자가 비거주자 애국법인 경우. 사업자가 당연히 거주자하고 이제 내국법인은 국내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굳이 용역의 일반적인 경우로 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비거주자하고 외국법인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오른쪽처럼 일반적인 국내 국제운송 용역일 때 이제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가 국내에서 적재를 하면 이제 과세권이 있는 거고, 없으면 이제 과세권이 없는 거다라고 해서 나온 거고, 그 대신 이제 외국법인과 비거주에 대해서 과세권이 있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영세율은 따로 배우겠지만, 이게 뭐라고 하냐면 상호주의라고, 상호 면세주의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도 그 나라에서 면세를 받으면, 영세율 적용받으면 우리나라도 그 기업에 대해서 해주겠다라는 상호 면세주의를 보통 다 이제 채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 경우. 그래서 하여튼 공급 장소를 이제 적재된 장소가 국내냐 국외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국내에서 만약에 비거주자가 적재를 하면 그때는 과세를 하겠죠. 과세를 하겠지만 영세율이 적용될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외국에서 지네 나라에서 적재를 한다, 그건 과세권이 없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공급 장소로 이제 보지 않겠다,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건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밑에 있는 여러분들 네 줄 꽃표시에 나온 얘네들은 영세율 배우시고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이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세율을 보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는 게 뭐 다른 거랑 뭐 연관돼서 푸는 문제는 별로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앞에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특히 이제 중요한 파트 이제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요거 한 번씩 풀어보시면 어떤 게 중요한 건지 내용 한번 볼 수 있으니까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3장 이제 영세율과 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